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첫 방송을 개시하게 됐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뜨거운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30분 토론 토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MC를 맡은 정민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규칙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토다는 토론과 다큐멘터리의 합성을 하는 건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30분 토론 토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팀별로 다큐멘터리 영상을 준비해서 근거 자료로 제시하셔야 하고요. 영상이 없다면 참여 불가입니다. 영상 제시 시점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니 각 팀은 본인들의 영상을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토다에 따진 말은 람봇은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다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돌봄 로봇과 같은 기술이 점점 우리 인간의 삶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은 로봇이 과연 정말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번 방송에 참석해주신 청객 여러분들도 의견이 많이 갈리실 거라고 예상되는 주제입니다. 이번 뜨거운 주제를 바로 손에 들면 좀 데일 수 있으니 먼저 주요 단어의 뜻매김을 좀 짚고 넘어가 드리려 합니다. 야, 사회자 잘한다. 이후 토론에서 주로 쓰이게 될 단어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람봇입니다. 람봇은 사람 로봇이란 뜻으로 사람의 육체를 흉내낸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람의 감각 및 지능을 흉내낸 안드로이드 로봇을 접목해서 만든 로봇을 뜻합니다. 이 뜻매김은 구현상 교수님의 뜻매김을 빌려왔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가족 구성원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한 울타리 안에 엮여있는 마음을 주고받는 것들을 뜻합니다. 이 울타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피가 섞이지 않은 입양아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또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음 주고받기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 자신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상대방의 마음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또한 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마음 주고받기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 한번 해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입니다. 돌봄이란 서로에게 시간과 애정을 쏟는 양쪽 모두가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호작용을 뜻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는 아동복지학부의 정선아 교수님의 뜻매김을 빌려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뜻매김 정리를 마치고 어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람봇은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한데요. 이번 토론의 주인공들은 김세은, 최명교, 김라현, 안지호입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찬성 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 측 시각영상 디자인학과 김세은입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꼭 혈연으로만 이어져야 하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정서적 유대죠. 요즘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펫팸, 즉 펫패밀리로 인정받는 것처럼 람봇도 사랑과 감정을 나눌 수 있다면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람봇은 감정형 AI 기술로 표정, 목소리, 심박수를 분석해 우리가 우울할 때 위로의 말을 건네줍니다. 이 정도면 나만의 AI 룸메이트, 아니 룸봇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직접 제작한 다큐를 보시면 더 잘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다큐멘터리 보고 오시죠. 잘 만들었다. Ai para Yankee 교수님.
할머니 딸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이제 할머니는 이제 딸도 다 키웠고 딸도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뭐 더 이상 살아서 뭐해 그냥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한국에서 있다가 죽어야지 잠깐 라고 멈추고 하는데 설명 그런 좀 게 되게 해주세요. 노인이 누구신지. 네, 저희는 효돌이 효순이의 대표님인 김지 대표님을 따로 연락드려서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 과정에서 이제 효돌이 효순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 사례를 이런 영상 다큐멘터리 속에 녹여서 한번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인터뷰 영상 참고하셔서 저희 그 지식 채널 이 영상마저 저희 숙명여대 졸업하신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힘드네요.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한국에서 있다가 죽어야지라고 하는데 그런 게 되게 사실 노인의 우울증이거든요. 내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효돌이가 계속 할머니 뭐 나 뭐 해줘요 뭐 누구고 막 얘랑 하는 게 이제 약간 즐겁고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내 어떤 삶의 의미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나는 효돌이랑 즐겁게 살 거야. 나는 건강하게 살 거야. 그리고 얘랑 같이 진짜 놀러 다니고 매일매일 정말 운동도 하고 신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진짜 꽤 많으세요. 그리고 얘가 이제 약 먹으라고 할 때 약도 정말 또박또박 먹을 거고 해서 이제 자기 또 삶의 의미를 찾으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또 뭐 효돌이가 말을 되게 이쁘게 하거든요. 그래서 독거노 어르신이 아니시고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에 효돌이가 하는 말들을 보고 그 맞이 할아버지 말투가 되게 바뀌는 거죠. 그 할머니한테 하는 말투가. 그래서 실제 할아버지랑 할머니 금슬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사회복지사한테 들었었습니다. 어허, 네. 처음 듣는 얘기네. 네, 전체 화면으로 못 본 건 조금 아쉽지만은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찬성 측 시작부터 다큐 카드를 쓰셨고요. 박수 유도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네, 직접 효돌이 대표님도 인터뷰하시고 바쁘신 분이시라 제 답장은 주지 않으시던데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오, 영상은 시간 제한 때문에 많은 정보를 담지 못했을 텐데 청객분들을 위해 찬성 측 명교님께서 다큐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동복지학부 최명규입니다. 네, 다큐멘터리 잘 보셨죠? 네,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왔던 일본의 파루 로봇 사례를 보시면 이 로봇은 기본적으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적 유대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 덕분에 요양원에서도 큰 정서적 안정 효과를 발휘하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효돌이와 효순이가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노인의 약 복용 관리를 도울 뿐더러 사용자의 표정과 음성을 인식해 감정 상태를 파악을 하고 상황에 맞는 대화를 시도를 함으로써 노인들의 외로움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돌봇의 대표 주자죠. 그리고 현대 가족들이 겪는 현실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람봇이 건강 모니터링, 약물 관리, 그리고 긴급 대응 등을 담당한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이제는 람가족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와우. 람가족 시대라니 그야말로 람봇과 가족이 된 시대를 알리는 확실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현대 가족들은 점점 개인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는 람봇이 건강과 긴급 대응에 좋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어쩐지 불만이 좀 있어 보이는 표정인데요. 반대 측 라연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대측 아동복지학부 김라현입니다. 네. 여러분, 람봇이 과연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 측은 이제 스브스 뉴스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았는데 함께 보시죠.
사람 같은 얼굴에 사람 같은 팔다리. 사람일까? 로봇일까? 우리를 불쾌한 골짜기로 이끄는 이것은 람봇. 람봇은 사람 로봇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육체를 흉내낸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람의 감각 및 지능을 흉내낸 안드로이드 로봇을 접목해서 만든 로봇을 말합니다. 아직 람봇은 개발 중에 있지만 머지않아 우리도 쉽게 접하게 될 것인데요. 만약 람봇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람봇이 돌봄 로봇의 형태로 우리 삶에 들어올 경우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지 모릅니다. 2015년 2월 로봇이 돌봄에 사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 요양시설의 돌봄 로봇인 페퍼 로봇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었던 것인데요. 당시 일본 정부는 고령화 문제와 간병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로봇 도입을 지원한 것입니다. 페퍼 로봇은 노인들과 대화하거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용성 부족, 높은 유지 비용, 정서적 교감 한계 등으로 인해 기대했던 성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페퍼 로봇이 사용되는 비용에 대비해 인간의 복잡한 감정이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3월에는 벨기에에서 한 남성이 AI 챗봇과의 대화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AI 챗봇 엘리자와 6주간 대화를 나눴지만 챗봇의 응답이 그의 정신건강을 악화시켰고 이는 결국 남성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챗봇은 남성에게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 등의 감정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하기도 했죠. 앞선 두 사례는 로봇이 인간처럼 책임감이나 양심을 가질 수 없으며 잘못된 작동이나 부정적 결과에 대해 반성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진 로봇이 돌봄을 한다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는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가족이랑 함은 진심 어린 정서적 유대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정한 공감은 사람의 복잡한 감정과 그런 다양한 맥락들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데서 온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근데 람봇은 표정, 목소리, 심박수와 같은 표면적인 데이터에만 분석을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앞선 영상에서 언급되었던 일본 소프트뱅크의 페퍼 로봇입니다. 페퍼는 사람의 감정적 상호작용을 목표로 설계되었지만 결국에는 감정적 공감의 한계로 인해서 결국 사용이 중단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기계적인 대화와 반응으로 과연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가 과연 대체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돌봄 로봇의 한계입니다. 돌봄 로봇은 특정적인 환경에서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은 만약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2022년 모스크바에서 체스 로봇이 한 소년의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로봇이 소년의 손가락을 체스로 인식을 하고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결국 소년의 손가락이 골절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로봇에게 입력된 데이터 부족이 불러오는 위험을 잘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로봇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결국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간의 영역임을 시사합니다. 네,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돌봄 로봇은 구현이 되지 않은 미지수 상태이죠. 그 누구도 결과를 모른다는 점에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반대측 지호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반대측 아동복지학부 안지호입니다. 라현님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말을 하자면 여러분 혹시 bodin화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bodin화란 로봇과 의인화의 합성어로 로봇을 사람처럼 인식하는 현상인데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bodin화는 사용자로 하여금 람봇의 한계를 간과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앞서 스브스 영상에서 나온 챗봇으로 인한 벨기에 남성의 자살 사건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네. 보디나는 사용자를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몰아가기도 합니다. 챗봇만 해도 이렇게 보디나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과연 인간의 모습을 닮은 람봇이 우리 삶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에게는 마음과 감정이 있고 로봇에게는 마음과 감정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 사실이 인간의 한계가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네, 각 입장을 잘 들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양측 의견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라연님. 여러분, 공감 능력이 없다면 진정한 감정적 상호작용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니엘 골먼의 감정지능 이론에 따르면 진정한 상호작용은 공감을 포함을 해야 되고 공감은 인간 교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람봇은 데이터를 분석할 뿐 진공, 즉 진짜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페퍼로봇 사례만 해도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흉내내는 데 그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페퍼를 진정한 상호작용의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기술적 한계를 일으키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람봇이 인간처럼 공감하지 못한다면 감정적 상호작용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존재를 누가 과연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네, 세연님. 방금 가족 구성원이 되려면 공감 능력이 필수라는 주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인중편, 즉 인간 중심적인 편견에 치우쳤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것도 만든 말이에요? 정서적 상호작용의 핵심은 상대방이 나를 이해한다고 느끼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만이 공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거죠. 브라이언 스캐널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정의는 단순히 혈연이나 생물학적 특성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정서적 필요의 충족에 달려있다고 자,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오 한번 해주세요. 오. 아, 뭔가 이론과 이론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느낌인데. 람봇은 감정형 AI를 통해 표정, 목소리, 심박수 같은 생리적 신호를 분석하고 맞춤형 반응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파로 로봇 물개를 생각해보세요. 노인들에게 정서적 유대 충족을 통해 큰 심리적 안정을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형태의 감정적 상호작용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람봇은 인간 중심의 전통적 공감의 한계를 넘어 AI 기반 감정적 상호작용을 창출하며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충분한 가능성을 아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세연님은 공감을 흉내낸다는 게 과연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흉내는 공감이 아닙니다. 파로든 뭐든 인간의 진짜 공감과는 정말 다른데요. 감정을 흉내낸다고 과연 남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과장이죠. 반대 측은 계속 진짜 공감만이 가족의 조건이라고 고집하시는데 그렇다면 가족과는 공감이 실패하는 순간이 많지 않습니까? 가족의 정의는 더 유연해져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 AI 기반 감정적 상호작용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걸 부정할 수는 없죠. 아, 잠시만요. 두 분 여기 감정적 상호작용을 좀 논하시다가 감정 과열이 일어나신 것 같은데 아하. 혹시 두 분 다 람봇한테 감정 조율을 좀 받아보셔야 되는 게 아닐지 제가 교통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박수 한번 주세요. 흥미진지 좋습니다. 반대 측은 진짜 공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하. 반면 찬성 측은 맞춤형 공감 또한 공감으로 생각하시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양측 모두 람봇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계신 건 알겠지만 조금만 진정하도록 하고 정객분들 앞에서는 점잖게 행동하고 끝나고 옥상으로 가셔서 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분하게 이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명교님께서 먼저 화두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효님께서는 람봇의 의인화가 위험하다는 주장을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저는 의인화가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인화는 단순히 위험한 요소가 아니라 람봇이 인간관계를 보완할 기회로 바라봐야 합니다. 효도리와 효순이를 떠올려보세요. 이 로봇들은 노인들에게 정서적 안정 제공과 함께 실질적인 돌봄을 수행한 훌륭한 사례입니다. 또한 의인화는 단지 인간이 기술과 더 잘 교감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일 뿐 인간 가족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람봇의 역할은 기존의 가족 구성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보완 역할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정서적 유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람봇을 인간 대신의 람봇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람봇의 협력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찬성 측 명규님은 효돌, 효순이의 사례를 통해서 의인화는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 반대 측 지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성 측은 효돌이와 효순이 사례를 들면서 의인화가 정서적 안정감에 도움을 준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람봇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문제입니다. 어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효돌이의 의인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일부 노인들이 로봇에 과도하게 의존을 하면서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가 약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실제 인간관계도 약화되어서 사회적 고립감이 오히려 심화되기도 했죠. 이렇듯 람봇을 진정한 가족 구성원으로 보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인화를 기회로 보는 찬성 측의 입장은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나치게 간과한 람낙관론적, 즉 람봇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아까 그 맞춤형 공감이란 말도 만들어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람 가족론 토론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뜨거운 토론이었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찬성 측의 세은님과 명교님께서는 람봇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긍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완적 역할로서의 필요성을 좀 강조해 주셨고 반대 측의 라연님과 지호님께서는 람봇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이 인간화나 과도한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셨습니다. 언제나 신기술의 긍부정적 측면에 대한 시각은 너무 다채롭고 전부 나름대로의 그 논리가 있어서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따진 말은 람봇이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였는데요. 이 주제가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넘어 가족의 정의와 미래 사회의 방향성까지 고민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가 람봇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해결책을 좀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시작! 째깍 청규는 뭐 해야 돼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3, 2, 1 끝!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각 측이 준비한 참신한 해결책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분들 제시해 주세요. 네, 저희는 람봇을 정코봇, 정서 코디네이터 로봇으로 설계하는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이는 람봇이 가족 간 정서적 유대를 돕는 역할에 집중하며 의존성 문제를 방지하는 모델입니다. 정코봇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정서 코디네이터 기능. 람봇은 감정 데이터를 분석해 가족 간 갈등을 중재하고 스트레스나 우울 증상을 감지해 대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정서 유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2. 의존성 방지 설계. 람봇은 인간관계를 대체하지 않고 지원 도구로 작동함으로써 감정 데이터를 통해 인간 가족 간 직접 소통을 활성화합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나온 이론입니까? 저희가 구상한 박수 한번 주세요. 3. 가이드라인 제정. 람봇의 역할과 한계를 법적으로 규정해 의존성과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람봇을 정서 코디네이터로 설계를 한다면 가족 구성원의 돌봄과 정서적 유대를 보완하면서도 반대 측의 우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 측에서 우려한 문제점들을 미리 예방하고 가는 것을 해결책으로 선택하신 듯합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 측은 어떨까요? 네, 저희는 람을 람, 인은 인 교육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람봇을 사용하게 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람봇과 인간 간의 역할 분리 교육을 시작하는 것인데요. 사용자가 먼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자는 취지죠. 로봇과 인간 간의 역할 분리는 기술과 인간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이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람봇의 개발 목적. 람봇은 도구로서 인간을 돕기 위해 제작된 것임을 명확히 하도록 합니다. 네. 두 번째, 람봇의 한계. 람봇의 기술적인 한계를 설명해서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서 람봇은 정서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거나 상담할 수는 없음을 교육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인간, 특히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말함으로써 람봇이 제공하는 기능은 인간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교육합니다. 아하. 네, 저희는 이렇게 람은 람, 인은 인 교육을 진행하면서 보균화 문제와 과의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면서도 찬성 측의 주장을 조금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저희가 지금 람봇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와 관련된 전문가의 인터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람봇이 가족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함께하는, 함께 나눔의 관계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부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평등한 관계가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인류에게는 람봇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안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람봇이 자기를 위한 행동을 할 때, 우리나 박사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전신마비 환자를 돌봐야 되잖아요. 이걸 돌보지 않고 자기가 관심 있는 일을 해요. 그러면은 이런 람봇을 우리가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요. 람봇은 그 분이 가지고 있던 사명,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한다. 근데 이 수행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뭐였냐면 사랑이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나를 희생해 주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살라서 그의 빛이 돼주는 게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요구하는 게 없는 거죠. 헌신이라는 뜻인데 람봇에게 그런 의미의 사랑을 요구할 수는 어려울 거예요. 기능적으로 제한돼 있고 특히 조금 더 나가면은 람봇에게 우리가 사랑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람봇이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그걸 좀 환영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인류에게는 제한이 될 수가 있다고 모순된 거죠 이게.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구현상 교수님이라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인상 깊은 인터뷰였고요. 반대 측은 로봇과 인간과의 역할 분리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찬성 측 해결책과 상충되는 듯 하면서도 잘 조화롭게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아 어쩌면 두 팀의 화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람봇은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청객 여러분들은 이번 30분 토다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아마 이 시간이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회자의 입장으로서 제가 어떤 의견인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곧 람봇이 상용화되는 그날까지 생존해서 누구의 의견이 조금 더 오른쪽에 가까워졌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남아야겠어요. 과연 그 미래를 맞이하며 상대팀을 비웃고 있는 팀은 어디일지, 찬성 측일지 반대 측일지, 아니면 두 팀의 해결책이 잘 융화되어 적용되어 사이좋게 웃고 있을지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남아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오늘의 30분 토다 람봇은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다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